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0월의 어느 오후 정숙은 검은 우산을 받쳐든 채 납골당 입구에 섰다. 남편 김태준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매년 기일이면 이곳을 찾았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68세의 나이에 혼자 남겨진 삶은 생각보다 고독했다. 어서 오세요, 정숙님. 납골당 관리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복도를 따라 걸었다. 3층 동쪽 끝 창가 쪽 벽면. 남편의 납골함이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 그곳에서 정숙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 바로 아래 또 다른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박은하 1958-2022. 정숙의 손에서 국화꽃 다발이 떨어졌다. 꽃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지며 조용한 소리를 냈다. 1958년. 그것은 정숙 자신의 생년이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여자가 남편 옆에 묻혀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을 불렀다.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네요. 두 분 모두 고 김태준님 명의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동시 예약이 들어왔고요. 2020년? 그때 남편은 살아계셨어요. 근데 왜 두 자리를? 유종명의 예약은 흔한 일입니다만 두 분의 성함이 다른 건 좀 특이하네요. 보통은 부부 성함으로 예약하시거든요. 정숙은 다시 명패를 바라봤다. 박은하. 낯선 이름이었다. 아니, 정말 낯선 이름인가?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했다.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이분 박은하 씨에 대한 정보를 더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개인정보라서요. 다만 보호자로 등록된 분이 계시네요. 김준호 씨.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준호. 그것은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다. 우리 아들이 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은 43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박은하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준호 역시 그 이름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저녁 무렵 정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야. 박은하라는 사람 아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준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숨기고 있었다. 오늘 납골당에서 봤어. 내 아버지 옆에 그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너한테 물어보기 전에 먼저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제가 주말에 가겠습니다. 직접 얘기할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정숙은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43년간 함께한 남편. 그 옆에 낯선 여자의 이름. 그리고 침묵하는 아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벽 4시 정숙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대로 보관해둔 공간.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남편의 안경과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오래된 영수증들, 메모지들, 명함들. 그 속에서 정숙은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은하 마이너스 매주 토요일 3시. 은하. 박은하의 줄임말일까? 정숙은 메모를 꼭 쥐었다. 손이 떨렸다. 남편은 매주 토요일 3시마다 어딘가에 갔던 걸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남편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 동이 트기 시작했다. 정숙은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숙의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주말 아침 준호가 집에 도착했다. 40대 중반의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다. 정숙은 거실 테이블에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앉아라.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엄마 먼저 사과드려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말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물어볼 게 있어. 정숙은 어젯밤 발견한 메모지를 꺼내 보였다. 이게 뭐니? 은하가 누구고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디를 간 거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숨기지 마. 엄마는 다 알아야겠어. 43년을 함께 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말이 되니?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박은하는 아버지의 옛 연인이었어요. 정확히는 젊은 시절 약혼까지 했던 사이였고요. 약혼자?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나랑 결혼하기 전에? 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게 전부였어야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쯤 박은하 씨가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어요.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고. 의지할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분을 외면할 수 없었나 봐요. 정숙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남편은 10년 동안 전 약혼녀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인가. 자신 몰래.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간 거구나. 나한테는 등산 간다고 골프 간다고 했지. 죄송해요, 엄마. 저도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 마음 아플까봐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컥거렸다. 그 사람 2022년에 돌아가셨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네. 네.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박은하 씨 장례식도 아버지가 치르셨고 납골당 자리도 예약하셨죠. 자기 옆자리로. 나한텐 한마디도 없이? 네. 정숙은 눈을 감았다. 배신감과 혼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다. 남편이 그토록 누군가를 돌봤다는 것. 그 마음이 비록 자신을 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또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사람 사진 있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정숙은 화면을 보고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여자는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비슷한 얼굴형, 비슷한 눈매,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이 사람이 박은하? 네. 나랑 너무 닮았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남편은 자신과 닮은 여자를 사랑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그 여자의 대체품이었을지도 몰랐다. 준호가 돌아간 후 정숙은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이번엔 더 철저하게 뒤지기 시작했다. 책장 뒤 서랍 안쪽 옷장 구석까지. 그리고 오후 3시경 정숙은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지방은행 통장이었고 정숙이 전혀 모르는 계좌였다. 통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정숙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이너스 2015.03 15 출금 300만 원 은하병원비 마이너스 2016.07 22 출금 500만 원 양평별장 계약금 마이너스 2017.01 10 출금 200만 원 은하 수술비 마이너스 2018.05 3 출금 150만 원 양평별장 관리비 은행 명세를 계산해 보니 총 출금액은 1억 원이 넘었다. 10년 동안 남편은 자신이 모르는 계좌에서 엄청난 돈을 빼내 박은하를 돌봤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평 별장이라는 문구였다. 정숙은 남편이 양평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정숙은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주소를 메모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 산 47-3. 그날 저녁 정숙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양평으로 향하기로. 남편의 또 다른 삶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박은하라는 여자의 흔적도. 밤새 정숙은 남편과의 추억들을 떠올렸다. 신혼 시절의 달콤함, 아이를 낳고 키우며 나눈 소소한 일상들, 늙어가며 함께 걸었던 산책길들. 그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을까? 남편의 마음 한편에는 늘 박은하가 있었던 걸까? 새벽 정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봤다.
그리고 준호가 보여준 박은하의 사진을 떠올렸다. 둘은 정말 닮아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본 거였나요? 텅 빈 방에 정숙의 목소리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숙은 양평행 버스에 올랐다. 배낭에는 남편의 통장과 메모 그리고 오래된 손전등을 챙겨 넣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단풍 든 산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다. 양평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쪽이요? 좀 외진 곳인데. 별장촌 있는 데예요. 별장이 많나요? 옛날엔 많았죠. 요즘은 주인들이 잘 안 오는 집들이 많아요. 관리도 안 되고.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다. 30분쯤 달렸을까 한적한 숲길 끝에 작은 별장 단지가 나타났다. 10여 채의 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다. 여기가 산 47-3번지 근처입니다. 저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셔야 할 거예요. 정숙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다. 낙엽이 쌓인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몇 채의 집을 지나치자 마지막에 깔끔한 2층 별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문패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대문 옆 우편함에 김태준이라고 작게 적힌 테이프가 붙어 있었으니까. 정숙은 대문을 밀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자물쇠가 고장난 듯 반쯤 열려 있었다.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다가갔다. 현관문 역시 잠기지 않았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이곳의 주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까. 거실로 들어서자 정숙은 숨을 멈췄다. 집안은 놀랍도록 깔끔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가구들도 고급스러웠다.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정숙은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액자 속에는 남편 김태준과 한 여자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부터 최근의 사진까지. 둘은 함께 웃고 있었고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사진 속 여자는 박은하였다. 준호가 보여준 그 사진의 주인공.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사진은 10장이 넘었다. 제주도 여행 사진, 단풍 구경 사진, 크리스마스 사진, 심지어 커플 티셔츠를 입은 사진까지. 이게 뭐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과 찍은 사진들과 똑같았다. 아니, 어쩌면 더 행복해 보였다. 정숙은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부엌에는 두 사람이 사용했을 찻잔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2층 침실에는 큰 침대와 옷장이 있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옷과 여자의 옷이 함께 걸려 있었다. 여기서 함께 살았던 거구나. 드레스룸 한쪽에는 앨범 여러 권이 꽂혀 있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 1980년대로 보이는 흑백 사진. 젊은 남편과 젊은 박은하가 대학교 캠퍼스로 보이는 곳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1982년 5월. 은하와의 첫 만남.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정숙은 페이지를 넘겼다. 더 많은 사진들. 1980년대 내내 찍힌 사진들. 졸업식, 여행, 데이트. 그들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그리고 1989년의 사진에서 멈췄다. 박은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진. 하지만 신랑은 김태준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였다. 사진 뒷면에 메모 은하의 결혼. 나는 하객으로 참석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정숙은 자신의 결혼 연도를 떠올렸다. 1990년. 남편과 자신이 결혼한 해는 박은하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듬해였다. 그래서 나와 결혼한 거였구나. 은하를 잊기 위해. 앨범은 계속되었다.
1990년대, 2000년대. 중간중간 비어있는 페이지들. 그리고 2015년부터 다시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늙은 김태준과 늙은 박은하. 둘은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2015년에 메모 은하가 다시 내 곁으로 왔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정숙은 앨범을 덮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43년의 결혼 생활. 그 시간 동안 남편의 마음속에는 늘 박은하가 있었던 것이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정숙은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누구세요? 들어온 사람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여기, 누구십니까? 저는 김태준의 아내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김 선생님의. 그럼 혹시 정숙 여사님?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이 별장 관리인입니다. 김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로도 계속 관리해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고 환기하러 오거든요. 정숙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이곳이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누가 관리비를 내나요? 김준호 씨요. 김 선생님 아드님이시죠. 계속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아들까지 이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관리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몰랐던 내용에서 알고 계셨어요? 이 별장 일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관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어요. 다만 김 선생님과 박은하 여사님이 10년 동안 이곳에서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두 분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는 것뿐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해가 완전히 졌다. 정숙은 별장을 나와 택시를 불렀다. 돌아가는 길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남편은 두 개의 삶을 살았다. 하나는 정숙과 함께한 공식적인 살. 다른 하나는 박은하와 함께한 숨겨진 살. 그렇다면 정숙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사랑받은 아내였을까? 아니면 대체품이었을까?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그 사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집에만 틀어박혀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박은하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의문은 더 커졌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졌다. 정숙은 다시 양평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다. 별장 주변 이웃들을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별장촌에 도착한 정숙은 가장 가까운 집을 찾았다. 별장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주택이 있었다. 정원에서 한 노인이 낙엽을 쓸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숙이 인사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저는 저 별장 주인의 가족인데요. 혹시 김태준 씨 아시나요? 아, 김 선생. 알죠. 돌아가셨다면서요? 참 안 됐어. 네. 3년 전에. 혹시 김태준 씨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노인은 정숙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따뜻한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 선생은 좋은 분이었어요. 10년 전부터 이 동네에 오셨는데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하셨죠. 여자분이랑 같이 오셨고요. 그 여자분, 어떤 사람이었나요? 박은하 여사? 아주 우아한 분이었어요. 처음엔 부부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 주말에만 오시더라고요. 평일엔 김 선생만 가끔 오셔서 관리하시고.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주말에만요? 네. 거의 매주 토요일 오전에 도착하셔서 일요일 저녁에 가시곤 했어요. 딱 10년 동안 그렇게 하셨죠. 2022년부터는 김 선생 혼자만 오시더니 얼마 안 가 그분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두 분이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너무 다정하셔서 보기 좋았어요. 산책도 같이 하시고 정원 가꾸는 것도 함께 하시고. 늙어서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러웠죠.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메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뭔가요? 박 여사님이 가끔 젊은 남자분이랑 같이 오실 때가 있었거든요. 김 선생은 안 계시고 그 남자분이랑 둘이서.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젊은 남자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나요? 40대쯤? 키 크고 안경 쓴 분이었어요. 처음엔 박 여사 아들인가 했는데 그치고 보면 김 선생이랑 같이 올 때도 있었어요. 셋이서 같이. 그 남자. 혹시 이름 아세요? 글쎄요. 박 여사가 준호야라고 부르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정숙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다. 준호.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다. 그 남자가 박은하랑 자주 왔나요? 2020년부터였나? 박 여사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자주 보였어요. 한 달에 두세 번? 박 여사를 부축하고 산책시키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들 준호가 박은하를 돌봤다는 것인가? 왜? 무슨 관계였길래? 혹시 그 세 사람 김태준 씨와 박은하 씨 그리고 젊은 남자가 같이 있을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가족 같았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처럼 보였죠. 젊은 남자가 두 어른을 모시는 모습이 효자 같았고요. 정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도움됐어요. 밖으로 나온 정숙은 별장 쪽을 바라봤다. 저 집 안에서 남편과 박은하 그리고 아들 준호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마치 가족처럼.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준호야, 너 지금 시간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양평에 있어. 너 여기 자주 왔었지? 박은하랑 같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어떻게 알았냐고? 이웃들한테 들었어. 너 혼자 박은하를 돌보러 왔었다며? 아버지 없을 때도? 엄마 그건. 당장 여기로 와. 얘기 좀 하자. 안 오면 엄마가 서울 올라가서 내 회사로 찾아갈 거야. 알았어요.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별장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차가웠다. 2시간 후 준호의 차가 도착했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엄마, 앉아라. 정숙은 벤치를 가리켰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에 앉았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준호야.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해줘. 박은하가 누구니? 그냥 아버지 옛 약혼녀라고 하기엔. 너랑의 관계가 너무 특별해 보이던데.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박은하 여사는. 여사? 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는 거야? 왜냐하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 저한테도 특별한 분이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말하기 힘든 표정이었다. 엄마, 전 10년 전에 박은하 여사를 처음 만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여기 오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아버지의 첫사랑이고 지금 혼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돌봐야 하는지. 근데 박 여사를 만나고 이해하게 됐어요. 뭘 이해했는데? 준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박 여사는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얼굴만이 아니라 성격도 말투도 웃는 방식도 마치 엄마의 또 다른 버전 같았어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리고 박 여사는 혼자였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병원 다니는 것도 혼자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부탁도 있었지만 저도 진심으로 그분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돌본 거구나. 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박 여사의 마지막 2년이었어요. 암이 재발했고 더 이상 치료가 안 됐어요. 저는 매주 와서 병원 데려가고 약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정숙은 눈물이 났다. 그럼 나는? 내 엄마는? 왜 나한텐 한마디도 안 했어?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요. 아버지도 저도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보호?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속이는 게 보호야? 43년을 속인 게. 죄송해요, 엄마. 정숙은 일어났다. 준호야, 엄마한테 아직도 숨기는 거 있지? 다 말해. 박은하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남긴 게 있어요. 편지 같은 거. 그걸 보면 엄마가 모든 걸 이해하실 거예요. 어디 있는데? 납골 땅이요. 아버지 납골함 뒤에 숨겨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엄마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면 그걸 보여드리라고. 정숙은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4시. 납골 땅은 6시까지 개방이었다. 지금 당장 가자. 납골 땅으로.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준호가 운전을 하고 정숙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차들로 붐볐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무 놀라실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43년 동안 속아 살았는데 더 놀랄 게 있을까? 있어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1시간 후 그들은 납골 땅에 도착했다. 오후 5시. 아직 1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갔다. 남편의 납골함 앞에 섰다. 김태준. 그리고 그 옆에 박은하. 준호는 주변을 살핀 후 납골함 뒤쪽으로 손을 뻗었다. 벽과 납골함 사이의 좁은 틈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였다. 노란색으로 바랜 편지 봉투. 이게. 정숙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예요. 엄마한테 쓴 거예요. 정숙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겉면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정숙에게라는 남편의 필체. 여기서 읽을게. 너는 밖에 나가 있어. 엄마. 혼자 읽고 싶어. 부탁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정숙은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다.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박은하에 대해서, 양평의 별장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숨겨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속인 것, 43년 동안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하지만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박은하는 내 대학 시절 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7년을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1989년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았죠. 하지만 그해 봄 은하는 갑자기 내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녀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동생이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정숙, 당신은 박은하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정숙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쌍둥이. 동생?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당신은 갓난아기 때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박은하는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20대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당신은 나를 만났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도서관에서. 당신은 언니인 은하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은하는 내가 당신과 가까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당신도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은하는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태준아, 나는 괜찮아. 정숙이를 선택해. 그 아이가 더 당신을 필요로 해. 나는 거절했습니다. 은하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은하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나를 포기한 채. 그리고 당신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정숙, 당신은 몰랐겠지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나는 당신을 은하로 착각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왔죠. 혹시 김태준 선배님이세요? 나는 당신을 보며 은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당신은 은하와 닮았지만 또 달랐습니다. 더 밝았고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은하가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 그녀가 나 때문에 행복을 포기했다는 죄책감. 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2015년 은하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0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태준아,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마지막으로 당신 옆에 있고 싶어. 나쁜 사람이지, 나? 은하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양평에 작은 별장을 구했습니다. 주말마다 그곳에서 은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에게는 등산, 골프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숙, 나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였고 내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내 젊음이었고 첫사랑이었습니다. 준호에게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하를 함께 돌봤습니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2022년 은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태준아, 정숙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고맙다고. 내 동생을 사랑해줘서. 나는 은하를 내 옆자리에 묻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알게 될 것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은하는 평생 당신을 위해 나를 포기했고 나는 그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정숙,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은하를 사랑한 것과 별개로 나는 당신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김태준. 편지가 끝났다.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쌍둥이 언니. 박은하는 자신의 쌍둥이 언니였다. 그리고 남편의 첫사랑이었다. 정숙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항상 의문이 많았다. 양부모님은 자신이 입양하라고 말했지만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주지 않았다. 정숙은 그것을 평생의 비밀로 간직하고 살았다. 그런데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니. 그것도 남편의 첫사랑. 언니. 정숙은 박은하의 이름을 불렀다. 언니였구나. 준호가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이해가 돼. 왜 아버지가 그 사람을 놓지 못했는지. 왜 내가 그 사람을 돌봤는지. 엄마. 박은하는 내 언니였어. 쌍둥이.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네. 박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정숙이가 내 동생이라고. 평생 미안했다고. 동생의 남편을 사랑했던 게. 정숙은 박은하의 명패를 쓰다듬었다. 언니는 날 위해 아버지를 포기했구나. 근데 결국 다시 만났고. 박 여사님은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멀리서 지켜봤대요.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배신감,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해와 연민이 섞여 있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정숙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용서. 용서라는 게 뭘까? 내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였고 나를 속였고 다른 여자를 사랑했어. 근데 동시에 43년 동안 나를 잘 대해줬고 좋은 아버지였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지. 박은하는 내 남편을 빼앗은 여자이면서 동시에 날 위해 첫사랑을 포기한 언니야. 밉지만 미워할 수가 없어. 정숙은 일어났다. 집에 가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납골당을 나오며 정숙은 뒤돌아봤다. 남편과 언니가 나란히 누워있는 그곳.
다음에 다시 올게요. 언니.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그 사이 많은 생각을 했다. 남편에 대해, 박은하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느 날 오후 정숙은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남은 유품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두꺼운 법률 서적 사이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가 떨어졌다. 정숙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파일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남편의 학위 증명서, 재직 증명서, 그리고 결혼 증명서. 정숙은 순간 얼어붙었다. 자신과 남편의 결혼 증명서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뭐지? 서류를 펼쳤다. 결혼 증명서. 신랑 김태준 1960년생. 신부 박은하 1958년생. 혼인신고일 1989년 3월 15일.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989년. 자신이 남편과 결혼한 것은 1990년 5월이었다. 그렇다면 남편은 박은하와 먼저 결혼했다는 것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증인란이었다. 증인 1 이정숙 1958년생. 증인 2 김영수. 이정숙. 그것은 자신의 본명이었다. 입양되기 전의 이름. 내가 언니 결혼식 증인이었다고.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1989년. 자신은 그때 대학 3학년이었다. 3월 1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갑자기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그해 3월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왔었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여자였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 혹시 정숙이니? 나 은하야. 내 언니.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언니라니? 자신은 외동딸인데? 하지만 그 여자는 진지했다. 출생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집안 사정으로 한 명은 입양을 보냈다고. 그리고 20년 만에 겨우 동생을 찾았다고. 정수가 나 결혼해. 좋은 사람 만났어.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결혼식 증인이 되어줄래? 가족이니까. 정숙은 혼란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구청에 함께 가서 증인란에 서명했다. 하지만 결혼식은 없었다. 박은하는 이사를 간다며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정숙은 그 일을 잊고 살았다. 그런데 그 남자가 김태준이었다니. 자신의 남편이. 정숙은 더 깊이 파일을 뒤졌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이혼 증명서. 김태준 마이너스 박은하. 이혼 신고일 1989년 10월 1일.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아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남편의 필체였다. 은하와의 결혼은 실수였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지만 그래서 더 파괴적이었다. 은하는 정숙을 위해 나와 헤어지기로 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울었다. 정숙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박은하는 동생인 자신을 위해 김태준과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왜? 자신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정숙은 1990년 봄 우연히 김태준을 만났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니었다. 박은하가 계획한 만남이었을지도 몰랐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부딪혔던 그 남자. 김태준. 그는 정숙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연했다. 방금 이혼한 아내와 똑같은 얼굴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 정숙은 김태준에게 빠져들었다. 그는 성숙했고 다정했고 슬픈 눈을 가지고 있었다. 6개월 후 그들은 결혼했다. 정숙은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김태준은 가끔 멍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이. 이제야 이해했다. 남편은 자신을 통해 박은하를 본 것이다. 정숙은 파일 속에서 마지막 서류 하나를 더 발견했다. 박은하가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동생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을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모르니 써둔다. 미안해 정숙아. 언니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태준이를 사랑하면서도 포기했고 너를 그에게 보냈어.
이기적이었지. 하지만 언니는 정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었어. 태준이는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너를 더 잘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언니는 태준이랑 7개월 결혼 생활을 했어. 그 시간은 너무 행복했지만 동시에 지옥이었어. 우리는 너무 비슷해서 자꾸 부딪혔고 서로를 상처 입혔어. 그래서 알았어. 우리는 사랑하지만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너를 봤어, 정수가. 너는 나보다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웠어. 태준이에게 필요한 건 나 같은 격정이 아니라 너 같은 평화였어. 그래서 이혼했어. 그리고 태준이가 너를 만나도록 길을 만들었어. 미안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넌 태준이를 행복하게 해줬어. 멀리서 지켜봤어. 준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 동생이 엄마가 되었다는 게. 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어. 좋은 사람이었어. 10년을 함께 살았지. 하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는 태준이가 있었어. 2015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언니는 이기적인 선택을 했어. 태준이를 다시 찾아간 거야. 미안해, 정수가. 언니는 내 남편을 10년 동안 빌려갔어. 주말마다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 너무 행복했어. 하지만 언니는 항상 죄책감을 느꼈어. 내 것을 뺏는 것 같아서. 그래서 태준이한테 말했어. 정수기는 모르게 해줘. 절대로. 이제 언니는 떠나. 너 곁에 남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언니가 태준이 옆에 누워도 괜찮을까? 마지막으로 그의 옆자리가 되고 싶어. 사랑해, 내 동생. 용서해줘. 내 언니 은하. 편지를 다 읽은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언니. 평생 모르고 살았던 쌍둥이 언니. 자신을 위해 첫사랑을 포기했던 언니.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그를 찾아갔던 언니. 언니. 미안해. 나도 몰랐어. 언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정숙은 결혼 증명서를 꼭 쥐었다. 1989년 3월 15일. 그날 자신은 언니의 결혼식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7개월 후 언니는 자신을 위해 이혼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다 견딘 거야? 밤이 깊어갔다. 정숙은 남편의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새벽 5시 정숙은 결심했다. 납골당에 가야 했다. 언니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급했다. 납골당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정숙은 입구에서 기다렸다. 7시가 되어 직원이 문을 열었다. 3층으로 올라가 박은하의 명패 앞에 섰다. 언니. 정숙은 명패를 쓰다듬었다. 나야, 정숙이. 늦게 왔어.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언니, 이제 다 알았어. 언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태준 오빠를 포기한 것도, 멀리서 지켜본 것도,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한 것도. 정숙은 무릎을 꿇었다. 고마워, 언니. 그리고 미안해. 내가 언니 사랑을 빼앗아서. 내가 행복한 동안 언니는 혼자였잖아. 명패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정숙은 언니가 듣고 있다고 믿었다. 언니, 오빠 옆자리. 언니 거 맞아. 언니가 먼저 사랑했고 언니가 더 오래 기다렸어. 나는 괜찮아. 나는.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이 메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숙은 일어났다. 그리고 결심했다. 언니, 나도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헤어져야 했는지. 언니는 알고 있었니? 정숙은 양부모님의 연락처를 떠올렸다. 이제는 물어볼 때가 되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쌍둥이 언니에 대해서. 납골당을 나오며 정숙은 다시 한번 뒤돌아봤다. 다음엔 꽃 가져올게, 언니. 언니가 좋아하던. 뭘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네. 앞으로 천천히 알아갈게. 정숙은 양부모님이 사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85세의 양아버지와 83세의 양어머니는 5년 전부터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요양원 정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있던 어머니는 정숙을 보고 미소 지었다. 정숙아 왔구나. 엄마. 정숙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물어볼 게 있어요. 무엇을? 정숙은 박은하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이 사람 아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서 이 사진을? 엄마, 이 사람이 제 쌍둥이 언니죠? 박은하.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었구나. 언제부터? 최근에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알게 됐어요.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어머니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미안하다, 정수가.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숨겨서 이제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제 부모님은 누구였어요? 왜 저희는 헤어져야 했어요? 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희 친엄마는 내 친구였어. 박미선.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지. 그 친구가 미혼모가 됐어. 1958년 그때는 지금처럼 관대하지 않았어. 미혼모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았지. 미선이는 쌍둥이를 낳았어. 은하와 너. 하지만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돈도 없고 가족의 지원도 없었어. 그래서 한 아이는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어. 정숙은 가슴이 아팠다. 왜 저였어요? 왜 제가 보내진 거예요? 그건 미선이가 너를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 은하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거든. 폐가 약해서 자주 아팠어. 미선이는 은하를 곁에 두고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너는 더 좋은 가정에 보내고 싶었어. 그래서 저를.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입양했지. 미선이는 조건을 달았어. 절대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너희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자라는 게 싫었대. 정숙은 눈물을 참았다. 그럼 친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미선이는 은하를 혼자 키웠어. 정말 힘들게. 여러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지. 그러다 은하가 20이 되던 해 미선이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과로였어. 은하는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너에 대한 정보를 찾았대. 그리고 너를 찾아냈지.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은하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그때가 1989년이었죠? 그래. 나는 반대했어. 너한테 상처가 될까봐. 하지만 은하는 간절했어. 그래서 허락했지.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1989년 봄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박은하. 엄마, 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너랑 비슷하면서도 달랐어. 은하는 더 강했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뭐든 혼자 해내려고 했어. 하지만 외로워 보였어. 너는 우리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은하는 늘 혼자였으니까. 정숙은 언니가 더 이해됐다. 그래서 김태준을 포기했구나. 동생이 자신보다 행복했으면 해서. 엄마, 왜 언니는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태준 오빠와의 관계를. 은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야. 너희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았어. 억지로 엮이면 둘 다 불행해질 것 같았겠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엄마, 친엄마 산소 어디 있어요? 파주 공원묘지. 은하가 모셨어. 가보고 싶어요. 그래, 가봐라. 미선이가 좋아할 거야. 정숙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감사해요, 엄마.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정숙아,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늘 그랬어. 이틀 후 정숙은 파주로 향했다. 준호가 함께 갔다. 공원묘지에서 박미선의 묘를 찾았다. 소박한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박미선 1937-1998. 사랑하는 딸 은하가. 정숙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딸 정숙입니다. 눈물이 흘렀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하지만 언니는.
언니는 많이 힘들었죠? 준호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손자 준호입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엄마의 어머니시니 제 할머니이시죠. 인사드립니다. 정숙은 아들을 보며 감동했다. 어머니, 언니가 보고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와서 언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묘소를 떠나며 정숙은 결심했다. 언니의 흔적을 더 찾아야겠다고.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엄마, 박은하 이모님 친구분들 찾아볼까요? 준호가 제안했다. 그래. 그리고 언니가 다녔던 학교, 일했던 회사도 찾아보자. 언니의 인생을 알고 싶어. 다음 몇 주 동안 정숙은 박은하의 과거를 추적했다. 대학 동창들을 만나고 직장 동료들을 찾았다. 그들은 모두 박은하를 좋게 기억했다. 은하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일도 잘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었죠. 하지만 가끔 슬퍼 보였어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언니의 삶이 자신의 삶과 너무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은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언니는 늘 혼자 싸워야 했다. 한 달 후 정숙은 다시 납골당을 찾았다. 이번에는 언니가 좋아했다는 백합꽃을 가져갔다. 언니, 이제 언니에 대해 많이 알았어.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정숙은 남편의 명패도 쓰다듬었다. 태준 오빠, 이제 이해해요. 왜 오빠가 언니를 놓지 못했는지. 언니는 오빠의 첫사랑이었고 오빠는 언니의 전부였으니까. 그때였다. 관리 직원이 다가왔다. 정숙님 죄송한데요.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박은하님 유골함이 없어졌어요. 정숙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유골함이 없어졌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네, 오늘 아침 점검하다가 발견했어요. 명패는 그대로인데 뒤쪽 유골함만 사라졌어요. 정숙은 납골함을 확인했다. 정말이었다. 박은하의 명패는 그대로였지만 그 뒤에 있어야 할 유골함이 없었다. CCTV는 없나요? 2층은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이상한 건 출입 기록에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2층에 온 사람은 3일 전 정숙님이셨고요. 정숙은 혼란스러웠다. 누가? 왜? 경찰에 신고했나요? 아직이에요. 먼저 유족분께 알려드리려고. 정숙은 즉시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큰일 났어. 박은하 이모님 유골이 사라졌어. 30분 후 준호가 도착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직원과 함께 상황을 확인하던 중 정숙은 납골함 뒤편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손으로 쓴 메모였다. 은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M. M? 정숙은 쪽지를 여러 번 읽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준호도 쪽지를 보았다. 누가 쓴 걸까요? 정숙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다. 준호야, 혹시 박은하 이모님한테 친한 친구 있었어? 글쎄요. 아, 한 분 있었어요. 민수진이라는 분. 박 여사님 대학 친구셨는데 가끔 양평 별장에 오셨어요. 그분 연락처 있어? 준호는 휴대폰을 뒤졌다. 여기요. 정숙은 즉시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혹시 민수진 씨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정숙입니다. 박은하 씨. 아, 목소리가 놀란 듯 했다. 정숙 씨. 은하 동생분이시죠? 은하한테 사진으로 봤어요. 민수진 씨, 혹시 박은하 씨 유골함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역시 알게 되셨군요. 그럼 정말 민수진 씨가? 네. 제가 가져갔어요. 정숙은 심호흡을 했다.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까요?
지금 어디 계세요? 납골당이요. 30분 후에 거기서 만나요. 설명할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정숙과 준호는 1층 카페에서 기다렸다. 정확히 30분 후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가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정숙 씨? 여자가 다가왔다. 민수진 씨인가요? 네. 앉아요. 민수진은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먼저 사과할게요.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유골함 어디 있어요? 민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박은하의 유골함이었다. 여기 있어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왜 가져가신 거예요? 민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하의 마지막 소원 때문이에요. 마지막 소원? 은하가 죽기 일주일 전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부탁했어요. 자신이 죽으면 유골을 특별한 곳에 뿌려달라고. 정숙은 숨을 죽였다. 어디요? 제주도 섭지코지. 은하와 태준 씨가 처음 여행을 갔던 곳이래요. 1982년 여름. 그들이 처음 사랑을 확인했던 장소. 정숙은 기억했다. 양평 별장에서 본 사진 중 하나. 젊은 남편과 박은하가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던 사진. 그곳이 제주도였구나. 은하는 말했어요. 납골당은 동생을 위한 거라고. 정숙이가 오빠를 그리워할 때 찾을 수 있도록 명패만 남겨두라고. 하지만 자신의 진짜 유골은 태준이와의 추억이 있는 곳에 뿌려달라고. 준호가 물었다. 그럼 납골함 안에는? 빈함이에요. 은하가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제가 바꿔치기 하기로 약속했어요.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언니는 끝까지 저를 생각한 거군요. 은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숙 씨. 항상 당신 얘기만 했어요. 동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동생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민수진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 당신한테 주라고 했어요. 은하의 마지막 편지.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박은하의 필체로 사랑하는 동생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정숙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언니는 이미 떠났고 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미안해, 정숙아. 언니가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그림자를 드리웠어. 내 남편을 사랑했고 그와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그의 옆자리까지 차지했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언니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고마웠어. 내가 태준이를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언니는 그를 사랑했지만 함께 살기엔 너무 비슷했어. 우리는 서로를 태웠어. 하지만 너는 그에게 평화를 줬어. 마지막 10년 언니는 정말 행복했어. 태준이와 주말을 보내고 준호가 돌봐주고 멀리서 너의 행복을 지켜보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언니의 유골을 제주도에 뿌려달라고 부탁했어. 납골 땅의 빈자리는 너를 위한 거야. 내가 태준이를 그리워할 때 그곳을 찾을 수 있도록. 언니는 태준이 옆에 없어도 괜찮아. 언니의 추억은 바다에 있으니까. 1982년 여름 섭지코지 해변. 태준이가 처음 고백했던 그곳. 거기가 언니의 진짜 집이야. 정수가 부탁이 하나 있어. 가끔 제주도에 가거든 바다를 봐줘. 그리고 생각해줘. 아, 언니가 여기 있구나 하고. 그리고 태준이한테도 가끔 말해줘. 언니가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럼 그도 바다를 볼 거야.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거야. 사랑해, 내 동생. 다음 생에는 헤어지지 말자. 같이 자라고 같이 웃고 같이 늙자. 내 언니 은하. 편지가 끝났다. 정숙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준호도 울고 있었다. 언니.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숙 씨, 저와 함께 제주도에 가실래요? 은하의 마지막 소원을 함께 이뤄주면 좋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야죠. 언니를 보내드려야죠. 3일 후 정숙, 준호 그리고 민수진은 제주도로 향했다. 손에는 박은하의 유골함을 들고. 섭지코지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다.
황금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여기에요. 민수진이 한 바위를 가리켰다. 은하와 태준 씨가 앉아서 일몰을 보던 곳. 정숙은 그곳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언니. 정숙은 유골함을 열었다. 이제 자유야. 언니가 사랑했던 이곳에서 편히 쉬어. 유골을 바다로 뿌렸다. 바람이 그것을 받아 멀리 날려갔다. 햇빛에 반짝이며 바다 위로 하늘 위로. 언니 사랑해. 만나지 못해서 미안해.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알아. 언니가 얼마나 강하고 따뜻하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는지. 준호도 말했다. 이모님 평안히 쉬세요. 저도 이모님을 잊지 않을게요. 민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은하야 잘 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다와 함께 있어. 이제 행복해. 세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이모님이 여기 계시다고. 정숙은 미소 지었다. 그래야지. 아버지도 알아야 해. 언니가 어디서 쉬고 있는지. 서울로 돌아온 정숙은 납골당을 찾았다. 남편의 명패 앞에 섰다. 태준 오빠. 정숙은 명패를 쓰다듬었다. 은하 언니 제주도에 있어요. 섭지코지. 오빠랑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곳. 명패는 대답이 없었지만 정숙은 남편이 듣고 있다고 믿었다. 언니가 오빠 옆자리는 제게 양보했대요. 고마운 언니죠. 하지만 오빠 언니를 더 사랑해도 괜찮아요. 언니가 먼저였으니까. 정숙은 깊은 숨을 쉬었다. 저도 이제 이해해요. 사랑은 순서가 아니라는 것. 오빠가 저를 사랑한 것도 진심이었고 언니를 사랑한 것도 진심이었다는 것. 그때 직원이 다가왔다. 정숙님, 오늘 이것 보러 오셨어요?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김태준 님이 생전에 작성하신 문서인데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받아본 정숙은 놀랐다. 제목은 납골당 배치 희망서였다.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태준의 자리 중앙. 박은하의 자리 왼쪽 형식적 자리, 실제 유골은 제주도 섭지코지. 이정숙의 자리 오른쪽 아내의 자리. 비고 은하는 바다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 하지만 정숙을 위해 명패는 남겨둡니다. 정숙이 나를 찾을 때 은하의 존재도 알 수 있도록. 나는 두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은하는 나의 청춘이었고 정숙은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은하에게는 바다를, 정숙에게는 옆자리를 남깁니다. 2022년 3월 김태준. 정숙은 서류를 오래 바라봤다. 남편은 모든 것을 계획했구나. 언니의 소원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위한 자리도 마련해뒀구나. 오빠. 정숙은 웃음과 눈물이 섞여 나왔다. 끝까지 섬세한 사람이네. 직원이 물었다. 그럼 정숙님 오른쪽 자리에 이름을 새기실 건가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제게 할 일이 남았어요. 무슨 일이요?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더 알아보고 싶어요. 언니의 친구들을 만나고 언니가 다녔던 곳들을 가보고. 그리고 제주도에도 자주 가려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거실에 앉아 앨범을 꺼냈다. 자신과 남편의 사진들. 그리고 양평 별장에서 가져온 박은하와 남편의 사진들. 사진들을 나란히 놓고 보니 세 사람의 삶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준호가 차를 가져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숙은 미소 지었다. 사실 처음엔 배신감이 컸어. 남편도 언니도 원망스러웠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그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 사랑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진심이었냐는 거야.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다. 언니, 오빠 잘 쉬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살다가 갈게요. 언니가 못다한 사랑, 제가 대신 느껴볼게요.
오빠가 남긴 추억들도 잘 간직할게요. 다음 날부터 정숙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박은하가 자원봉사했던 요양원을 찾아가 봉사를 시작했다. 언니가 즐겨 읽었던 책들을 읽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를 찾았다. 섭지코지 바다 앞에 서면 정숙은 언니와 대화를 나눴다. 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언니가 좋아했을 것 같아. 오늘은 태준 오빠 생각 많이 났어. 언니도 그럴까? 언니 고마워. 나한테 오빠를 양보해줘서. 나한테 행복을 선물해줘서.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3년. 정숙은 72세가 되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다. 어느 날 정숙은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엄마 이제 내 자리에 이름 새기려고. 엄마 아직 건강하신데. 아니야. 준비할 때가 됐어. 언니도 오빠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납골당에서 정숙은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이정숙 1958- 남편 김태준의 오른쪽. 언니 박은하의 건너편. 이제 완성이네. 정숙은 세 개의 명패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때 정숙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박은하의 명패 뒤편 벽 틈에 또 다른 쪽지가 꽂혀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새로운 필체였다. 박은하의 글씨가 아니었다. 세 분 모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하는 바다에서, 태주는 여기서, 정숙은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정숙은 알 것 같았다. 이것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오빠. 정숙은 명패를 쓰다듬었다. 맞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복잡하고 불완전하고 때론 아프지만 그래도 진심이었던 사랑. 그날 저녁 정숙은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다. 섭지코지 바다 앞에 섰다. 언니, 나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승에서 할 일 끝내고. 바다가 반짝였다. 석양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때 우리 다시 만나면 이번엔 제대로 언니 동생 하자. 손잡고 같이 걷고 서로의 비밀도 다 나누고. 바람이 정숙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정숙은 미소 지었다. 그래, 언니. 약속이야. 5년 후. 준호는 납골당을 찾았다. 세 개의 명패가 나란히 있었다. 김태준 1960-2023. 박은하 1958-2022. 이정숙 1958-2028. 어머니는 77세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은하 언니, 태준 오빠, 이제 갈게요. 기다렸죠? 준호는 세 명패 앞에 꽃을 놓았다. 국화, 백합, 장미. 세 사람이 각각 좋아했던 꽃.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 편히 쉬세요. 제가 기억할게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그때 옆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물었다. 준호의 딸이었다. 아빠, 여기 세 분은 어떤 관계예요? 준호는 딸을 안아 올리며 말했다.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이란다. 할아버지는 두 분을 사랑했고 두 분도 할아버지를 사랑했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지. 그럼 모두 행복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응.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시간에. 모두 행복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명패들을 쓰다듬었다. 제주도 가요, 아빠. 제주도? 응. 할머니 은하가 바다에 있다며.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 준호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셨구나. 응.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은하 할머니는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그래, 가자. 바다에. 부녀는 손을 잡고 납골당을 나섰다. 햇살이 따스했다. 바람이 불었다. 어디선가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김태준, 박은하, 이정숙.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복잡하고 아프고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진심이었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기억되고 이해되고 용서되는 사랑으로.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진심이었다면